지난 시간에 우리가 익셉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익셉션은 CPU가 어떤 프로그램, 즉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면서 그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발생시킨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 특정 명령어가 발생시킨 예외적인 상황. 이걸 익셉션이라고 해요. 예외적인 상황. 우리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CPU 내부에서 일어나는 예외적인 상황. 이게 익셉션이고 CPU 바깥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는 익셉션 또는 인터럽트를 통해서 사용자 코드를 실행하다가 커널 상태로 들어가 커널 코드로 바뀌어진다. 익셉션이나 인터럽트가 사용자 모드하고 커널 모드를 가르는 경계예요. 익셉션이 발생하면 그 익셉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익셉션 핸들러가 실행되고 여기서부터 커널이야. 근데 실제로 익셉션 핸들러는 OS 코드가 아니라 CPU 개발하는 인텔의 아이테니움 CPU 팀에도 이 펌웨어 개발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서 개발한다. 그래서 걔네들이 OS를 연결해줘서 익셉션 상황을 커널에서 실행하고 그걸 해결하고 돌아와서 다시 아까 중단됐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 코드는 다 익셉션이나 인터럽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게 경계예요. 그 예외적인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데 CPU 내부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발생한 상황을 익셉션. CPU 내부랑 무관하게 외부에서 여러분이 뭐 키보드를 눌렀다든지 네트워크에 패킷이 도착했다든지 DMA 트랜스퍼가 디스크로부터 메인 메모리로 끝났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IO가 끝났다. 이런 거는 다 외부적인 상황이에요. 그때마다 CPU는 현재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익셉션은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특정 명령어가 발생시킨 상황이에요. 이게 뭐 현재 애매하게 현재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세스의 각각의 실행 중인 명령은 예외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 예외적인 상황, 익셉션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세 가지는 뭐냐? fault, trap, abort. fault란 무엇이냐? 현재 CPU가 그 프로세스의 특정 명령을 실행하는데 그 명령어 실행을 마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야. fault란 것은 이 명령어 처리하지 못한 거야. 처리하지 못한 거야. 결국은 fault는 뭐예요? 이 명령어 처리를 예외적인 상태에 이 명령어 처리를 못했으니까 fault 핸들러, 익셉션을 처리한 후에 돌아와서는 만약에 OS나 핸들러나 커널이 그거를 해결해 줬으면 다시 그 명령을 실행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그 명령 처리하지 못한 상태를 예외적인 상황을 fault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가상 메모리랑 관련된 폴트들, 페이지 폴트, TLB 미스. CPU는 항상 TLB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이 내가 가상 주소를 주면 CPU 가상 주소를 주면 물리적 주소, 피지컬 DRAM 주소로 변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TLB 없으면 CPU 하드웨어가 OS 페이지 테이블을 룩업할 수는 없잖아. CPU는 항상 멈추고 TLB 미스 핸들러가 OS의 도움을 불러서 OS 코드가 실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찾아서 CPU 안에 넣어줘야 돼요. 자네 스택 탑 핸드폰 보고 있났어요. 저거 안 보여서 보는 건가? 미안. 봐도 돼. 그거. 오케이? 또 다른 예는 페이지 미스. 페이지 미스는 뭐야? CPU는 명령어나 데이터는 항상 메인 메모리, DRAM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디폴트야. 만약에 메인 메모리 없으면 CPU는 그 명령어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럼 그것도 익셉션, 페이지 미스 폴트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페이지 미스 핸들러가 결국 OS를 불러서 그 해당하는 페이지의 디스크 주소를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로부터 찾아서 디스크로부터 그 페이지를 읽어온 다음에 다시 그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돼. 원래 그렇게 컴퓨터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멘트 페이징이라고 그랬죠. 항상 페이지를 미리 가져오는 게 아니라 페이지 참조가 처음 일어나면 그때 읽어온다고. 디스크로부터 메인 메모리를 읽어요. 이런 거가 버추얼 메모리 관련된 폴트고, 그 밖에도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는 프로텍션이나 프리빌리지, 프로텍션 관련된 정보들이 있죠. 리드 온리 페이지인데 스토어를 하려고 하면 허락되지 않은 오퍼레이션을 하니까 이거는 액세스 바이올레이션, 프로텍션에 의해서 걔는 차단되고,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일리걸한 오퍼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돼요. 프리빌리지 바이올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커널 데이터 구조인데 유저 모드에서 커널 데이터를 액세스하려고 차단돼요. 프리빌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어의 실행을 마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리갈한 불법적인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고, TLB 미스라든지 페이지 미스는 처리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행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폴트에 해당하는 건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 여러분이 컴퓨터 어리스메틱에서 배웠던 나더 넘버, 계산상 불가능한 숫자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 루트 마이너스 이런 건 다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 레인지가 바깥으로 벗어난 거죠. 그래서 나더 넘버는 실제로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이고 그 프로세스는 거기서 중단돼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미스 얼라인드 레퍼런스. 이 주소는 인티저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주소인데 인티저의 네바이 주소가 로드 워드 하는데 그 주소가 048, 4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미스 얼라인드 된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보통 컴파일러가 제너레이션 했으면 그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무슨 이상한 코드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폴트고, 트랩은 뭐냐? 자, 폴트는 뭐 의도하진 않았어. 뭐 의도에 설계했지만 얘가 언제 발생할지 몰라. 그렇지? 그리고 회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트랩은 인텐셔널한 거야. 트랩은 뭐야? 이 명령어는 실행을 했어. 이 프로세스, 익셉션은 익셉션인데 이 명령어까지 실행하고 보고하는 거야. 예의적인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디버거. 디버깅에서 여러분 디버거를 쓸 때는 특정 명령어에서 멈추도록 할 수 있죠. 그럼 뭐예요? 그 특정 명령에서 멈추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놓은 거야. 그럼 그 명령을 마치고 익셉션이 걸린 거고 트랩 핸들러가 실행돼서 트랩 핸들러가 디버거를 부르는 거야. 디버거가 그 상태를 볼 수 있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스템 콜. OS 시스템 콜. 시스템 콜이라는 것은 커널에 있는 어떤 펑션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커널로 들어가는 건 모두 익셉션이라고 그랬죠. 아까 폴트 핸들러를 통해서도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 콜을 통해서 직접 부를 수도 있다고. 그때는 실제 시스템 콜하고 와서는 다시 시스템 콜을 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명령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시스템 콜 명령을 마친 다음 상태로 돌아간다. Return to the next instruction. 그게 트랩이에요. 트랩. 알겠죠? 트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버트. 어버트는 뭐냐? 뭔가 시스템에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패러티 에러. 여러분이 D램에서 읽을 때, 버스에서 혹은 캐시에서 읽을 때 분명히 추가적인 패러티들을 저장해놨어요. 캐시도 그렇고 D램 같은 경우 D램 빔 모듈이 보통 PC는 뭐 어떤 건 패러티만 저장되어 있고 서버용 빔 모듈들은 칩들이 더 많어. 딘 카드에 더 많이 꽂혀서. 그게 뭐야? 추가적인 ECC, 에러 코렉팅 코드, 해밍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데 얘가 자동으로 코렉션 해주는 것도 있지만 패러티 에러가 더블 패러티라든지 하면 ECC 해도 안 되죠. 그런 경우 패러티 에러가 발생하고 걔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어버트 핸들러, 즉 어버트를 핸들하는 익셉션 핸들러는 그게 정말 퍼머넌트 에러인지 트랜시언트 지나가는 에러인지, 가끔 패러티 에러가 순간적으로 발생했다 없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퍼머넌트면은 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셧다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알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익셉션이라고 한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어떤 특정 명령을 처리하다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익셉션도 마찬가지고 인터럽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익셉션을 처리하려면
특정 명령어가 폴트를 발생시켰다. 그럼 뭐예요? 폴트 핸들러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요 명령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 폴트를 발생시킨 명령 이전의 명령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내버려둬도 돼. 알아서 끝날 거니까. 그때까지 파이프라인 드레인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폴트 이후에 있는 명령들은 어차피 다 실행해야 되니까 플러시. 그래서 브랜치 미스 프리딕션 플러시 말고 익셉션 플러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타의 내용들은 커널에 저장해 놔야 돼. 왜? 다시 익셉션 핸들러랑 OS 코드가 실행되면 레지스터 내용을 다 바꿀 테니까 레지스터 내용을 이 내용은 이 프로세스의 상태예요.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커널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이 프로세스를 다시 리즈음할 때 상태를 복원한 다음에 시작해야 돼. 알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모든 익셉션, 인터럽트는 이게 어떤 이벤트인지 구체적인 넘버링이 다 되어 있어. 그것을 벡터라고 그래. 익셉션 벡터 혹은 인터럽트 벡터. 시스템에 딱 정의되어 있어요. 이건 페이지 미스고 이건 뭐 예를 들어 TLB 미스도 얘는 ITLB 미스, 얘는 데이터 TLB 미스. 거기에 해당하는 핸들러도 미리 다 짜져 있다고 그랬죠?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벡터를 가지고 실제 핸들러의 주소는 우리가 그거의 넘버를 알면 넘버로 인덱스로 핸들러의 주소를 테이블에 저장하고 바로바로 PC 값을 로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벡터로부터 핸들러를 가지고 다시 PC 값이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벡터 더 인터럽트라고 불러요. 넘버가 정해졌으니까 핸들러 코드가 실행돼 컨트롤 트랜스퍼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브랜치가.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혹은 익셉션 핸들러를 한 다음에 return from interrupt, exception이나 interrupt로 돌아오는 새로운 명령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리턴이 아니라 return from interrupt, interrupt랑 exception을 같이 얘기하는 거고 커널에서 유저 모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유저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아까 중단됐던 코드부터.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혹시 못 들은 학생을 위해서. 자, exception은 현재 CPU 내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특정 명령어가 발생시킨 예외적인 상황이고 인터럽트는 뭐예요? 외부에서. 컴퓨터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외부에서도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요. 디스크 I/O가 끝났다든지 네트워크에 패킷이 도착했다든지 여러분 키보드 한 번 누를 때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해요. 워낙 느리니까 사람이 키보드 치는 속도는 CPU에 비해서는. 그때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현재 CPU는 어떤 일을 하나? 현재 프로세스를 쭉 실행하다가 자기 타임 슬라이스만큼은 계속 실행하죠. 1ms면 그때 실행하다가 그 전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매 사이클마다 인터럽트 있어서 없었을 체크해요. 어떻게? 인터럽트 핀이 있다 그랬죠. 그 핀을 보고 그 핀이 어서트 되어 있으면 누군가 CPU를 깨운 거야. 이것 좀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인터럽트 핸들러를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중단됐던 거를 다시 리즘해야 돼. 아까랑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세이브 앤 리스토어 이런 게 다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익셉션 핸들링이랑 인터럽트 핸들링 메커니즘은 같고 인터럽트 아까 익셉션은 프로그램의 어떤 특정 명령어가 발생시킨 거니까 그 프로세스를 동일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도 동일한 순서대로 익셉션이 발생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싱크로너스하다고 그래요. 명령어가 발생시킨 거고 명령어의 상태가 같다면 같은 명령어가 또 발생시킬 거라고. 근데 인터럽트는 어떻게 돼요? CPU 내의 프로세스랑 아무 상관없죠. CPU 사이클이랑 아무것도 그냥 이건 아무 때나 발생하는 거야. 다만 리포트를 CPU는 매 사이클마다 체크하는 거지. 사이클에 한 번씩. 그래서 얘는 어싱크로너스하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어떤 특정 명령까지 예를 들어 그때까지 라이트백 시작된 거는 이제 끝난 거고 그 전까지 처리한 다음에 인터럽트도 인터럽트 플러시, 익셉션 플러시가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중단됐던 포인트부터 다시 실행을 해야 돼요. 인터럽트는 크게 매스커블 인터럽트라고 논 매스커블 인터럽트로 나눈다. 매스커블 인터럽트는 인터럽트를 잠시 디제이블 시킬 수 있는 거야. 나 급한 일 하는데 인터럽트 걸리면 그렇잖아. 여러분 이제 안 배웠지만 이제 운영 체제를 배우면 크리티컬 섹션 같은 경우 내가 그 중요한 코드를 연속적으로 실행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때는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전에 인터럽트 디제이블 시키고 그
끝난 다음에 이네이블 시키면 그 중간에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을 안 해. 그래서 걔를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인터럽트를 잠시 막을 수 있는 거를 매스커블 인터럽트. 막지 못하는 거. 막지 못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못 막죠? 당장 처리해야 되는 거. 그런 게 논 매스커블 인터럽트고, 그래서 매스커블 인터럽트랑 논 매스커블 인터럽트는 그 핀이 달라요. 일반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핀이 있고, 논 매스커블 인터럽트는 NMI 핀이 따로 있어서 걔는 그게 걸리면 무조건 처리해줘야 돼. 인터럽트 핀은 잠시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볼게. 이렇게 디제이블 시킬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겠죠?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매스커블 인터럽트는 명령어에서 잠시 얘를 매스크할 수 있고 다시 이네이블 시킬 수가 있고, 얘는 인터럽트 핀을 어서트함으로써 제너레이션 되지만 NMI 핀은 이렇게 명령어로 얘를 디제이블 할 수 없는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거고, 다른 NMI 핀을 통해서 중요한 인터럽트다. 그 밖에 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뭐냐? 지금까지 익셉션이랑 인터럽트를 배웠는데, 익셉션도 익셉션 벡터가 있고 인터럽트 벡터가 있어서 이벤트들의 종류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인터럽트 핸들러나 익셉션 핸들러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int라는 명령이 있어요. 인터럽트라는 명령. 그리고 n에다가 인터럽트 벡터 혹은 익셉션 벡터를 보내면 해당하는 익셉션 핸들러를 바로 프로시저 콜 하듯이 커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보낼 수 있다. 저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실제로 시스템 콜도 이루어져요. 시스템 콜도 익셉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 콜 할 때 뒤에 이그젬플이 나오는데, 시스템 콜 할 때 마지막 명령어는 시스템 콜하고 저 인터럽트,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익셉션 벡터를 주고 인터럽트 부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때 OS 시스템 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한다. 그래서 int, 인터럽트라는 명령이 있고, 그게 오퍼랜드가 바로 인터럽트 혹은 익셉션 벡터를 오퍼랜드로 주면 결국은 그 인터럽트 벡터나 익셉션 핸들러를 직접 콜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니까 매스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매스크 할 거면 아예 부르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자, 이제 이게 사실 컴퓨터 아키텍처의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 많은 연구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옛날 이야기지만 나한테는 내 지도 교수님급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어. 대표적인 게 여러분한테 얘기했나? 대학원 수업에서만 얘기했는데, 브랜치 프리딕션으로 제일 유명한 것은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예일 팻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내가 얘기했었나? 안 얘기했었나? 예일 팻 제자 얘기했잖아. 나랑 인텔에서 내 바로 옆에 근무했었고, 그 중국 학생이 와서 사인 받아갔다고, 중국 집에서. 얼굴 보고 사인 받아갔다고. 그 지도 교수님이 그 당시 미시간에 있었고, 미시간 전에는 버클리에 있었어요. 그분이 버클리에서 미시간에서 텍사스 오스틴을 옮겼는데, 이분은 여러분 그 텍스트북의 저자인 존 헤네시, 데이비 패터슨 급 혹은 그 이상이야.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분들이 컴퓨터 아키텍처에는 여러 분 있어요. 한 5손가락 정도 돼. 위스콘신에 짐 스미스라는 교수님도 있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컴퓨터 아키텍처에 그런 거장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제자, 또 일리노이의 유명한 교수 웬메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젊은 교수였어요. 내가 대학원 다녔을 때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그분이 예일 팻의 버클리 제자였고, 그분의 그 PhD 시시스가 이거 익셉션 처리. 왜냐? 문제는 뭐냐? 익셉션 인터럽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발생하거든. 여러분한테 그 얘기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학부 수업에는 간단하게만 얘기해. 여러분이 바깥에 키보드도 누르고, 디스크 아이오도 끝나고, 심지어는 무릎으로 리셋 버튼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패치 스테이지에서는 ITLB 미스가 발생하고, 익스큐션 스테이지에서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했는데, 슈퍼 스케일러라 또 다른 명령어는 데이터 페이지 미스가 발생했어. 파이프라인 각 사이클 스테이지마다 여러 익셉션이랑 인터럽트가 동시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어렵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문제를 풀어서
지금 딱 정리가 돼 있어. 여러분한테는 인오더 파이프라인의 경우만 설명을 할 거예요.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은 또 하드웨어 버퍼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중지했다가 돌아올 때 먼저 순서가 바꿔가지고 어떤 명령이 먼저 했는데 그 뒤에서 익셉션이 생기면 취소 못 하잖아. 그래서 먼저 실행하더라도 머신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면 안 돼. 그런 형태로 돼 있어. 왜냐하면 업데이트 해버리면 그 다음에 취소를 못 하니까 이전 상태로 복구시킬 수가 없거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인터럽트만 해도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가장 우선순위 높은 거는 하드웨어 리셋. 여러분이 파워 버튼을 뽑았다. 이걸 다시 리셋했다. 이게 다 하드웨어 리셋이에요. MCA는 페라티에라, 뭐 어디서 메모리에서 페라티에라가 발생했어. 뭔가 그 메모리 참조가 안 되는 거냐. 캐시에서 페라티에라가 나오고. 그런 게 가장 우선순위가 커요. 두 번째 이제 여기 파워 매니지먼트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가끔은 여러분이 노트북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면 스스로 이 화면 꺼지죠. 궁극적으로 프로세서도 로우 파워 모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은 그 CPU를 끄기 시작해. CPU에서 일단 파이프라인 안에서 아무 명령어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의 클락을 뽑아버려. 이게 다이나믹 서킷이니까 클락을 뽑으면 스위칭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아무것도 그러면 캐시도 파워를 없앨 수가 있어. 그러면 캐시는 SRAM이잖아. 그러니까 파워를 끄면은 상태 잊어먹으니까 먼저 플러시 해야 돼. 캐시 내용을 메모리에 업데이트 해놔야 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리셋 핏에서 뭐 여기 이닛 혹은 파워 매니지먼트 인터럽트라는 거 뭐 이런 걸로 부르고 이것들이 우선순위가 그 다음이고 트랩은 뭐죠? 트랩은 이미 끝난 거에 대한 인터럽트 아니야? 트랩은 얘를 마치고 보고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트랩이 먼저고 인터럽트는 사이사이 체크하는 거라 외부 인터럽트고 우선순위는 폴트는 아직 처리 못한 거지. 그냥 다시 해야 될 거니까 얘는 우선순위가. 그 순서는 뭐냐? 다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오더 파이프라인,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 순서를 바꿔서 하더라도 익셉션은 항상 프로그램 순서대로 리포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하면 만약에 아까 ITLB 미스랑 데이터 TLB 미스 동시에 발생했다. 어떤 거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돼? ITLB 손 들어봐. 데이터 TLB, DTLB. 아무도 없어? DTLB 없어? 자, 어떻게 생각해? 뭐부터 해야 돼? 이 친구 대학원 수업 총괄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야. 뭐부터 해야 돼? 자, 프로그램 순서라면 ITLB는 fetch 스테이지고 DTLB는 execution 스테이지죠? 어떤 명령이 더 오래된 명령이에요? 더 순서가 앞서 있어. execution 스테이지는 게 오래되잖아. 걔부터 처리해야 돼. 프로그램 순서대로. 그럼 ITLB에서 발생시킨 exception은 바로 보고하면 안 돼. 기록만 하고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언제 하냐? 라이트백 하기 바로 전에 리포트하게 돼 있어. 모든 명령이. 그러면 모든 명령이 라이트백이라는 것은 머신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는 거 그 전에 리포트하면 다 순차적으로 리포트하게 되죠? 그래야 돼. 어차피 ITLB 미스는 데이터 TLB 미스가 나중에 발생하잖아? 얘는 다시 해야 돼. 어차피. 다시 발생할 거라. 이해돼요? 모든 익셉션은 프로그램 순서대로 리포트한다. 왜냐? 결국 프로그램 순서대로 익셉션을 처리하는 것을 뒤에 얘기하지만 precise interrupt, precise exception이라고 하고 전에 여러 번 설명했듯이 토마줄로 알고리즘 설명했죠? 그거 60년대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저 precise interrupt 처리가 안 됐는데 요즘에 프로세서들은 다 exception은 다 프로그램 순서대로 처리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얘가 파이프라인 되어 있건 뭐 슈퍼스케일러건 아웃 오브 오더건 상관없이 그냥 옛날에 386처럼 명령 하나씩 차분차분 할 때랑 결국 익셉션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폴트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익스큐션 스테이지인 걸 먼저 해야지. 만약에 동시에 익스큐션 스테이지에 3개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 하나는 데이터 TLB 미스면은 이 중에서도 얘가 먼저면 얘 거부터.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발생시켜야 되는.
다시 한번 발생시키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익스큐션 스테이지에도 발생할 수 있고 패치랑 디코드 스테이지에도 발생하는데 프로그램 순서대로 프로그램에서 먼저 순서가 더 빠른 명령어의 익셉션이나 익셉션부터 먼저 처리한다. 이해돼요? 결국은 로우 프라이어티 익셉션이나 인터럽트들은 나중에 재발생하는 거야. 걔는 아직 차례가 안 됐어. 네 거야. 그러니까 그거야. 원래 컴퓨터를 아무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하든지 슈퍼스케일러를 하든지 아웃 오브 익스큐션을 하더라도 원래 386처럼 명령어 하나씩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야 돼. 그렇죠? 근데 동시에 ITLB 미스랑 데이터 TLB 미스가 있는데 ITLB 패치고 데이터 TLB 미스는 익스큐션 스테이지. 얘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 아직도 안 했는데 나 익스큐션 발생했어 하고 누가 손드는 거야. 야, 너 좀 내버려, 야, 넌 좀 가만히 있어. 리스트하고. 그게 정상 아니야. 그렇지?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그래서 익셉션 처리 입장에서는 모두가 프로그램 순서대로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러면 문제 없죠? 동시에 발생해도.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 둡시다. 그래서 여기서 precise, interrupt를 precis하게 처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익셉션이 프로그램 순서대로 리포트 될 때를 우리가 precise exception 혹은 precise interrupt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걸 보장하게 되면 CPU가 뭐 아웃 오브 오더를 하건 파이프라이닝을 하건 시퀀셜 머신이랑 동일한 형태로 사용자가 보기에는 익셉션이 리포트 된다. 비밀가 똑같은 거지. 또 그래야 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precise exception 모델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한테 이미 설명한 거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인터럽트가 하기 그 전 명령들은 모두 끝나야 되는 거고. 왜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 명령 상태는 우리가 폴트면은 얘를 다시 실행해야 되니까 그 전 명령은 다 끝난 상태로 이 스테이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머신 상태를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리고 이 뒤에 폴트 이후의 명령들은 어차피 다시 실행할 거니까 얘들은 다 취소해야 되는 거고 PC 값은 폴트면 얘를 가지고 얘가 트랩이면 그 다음 명령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precise interrupt가 처리하기가 어려웠다.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에서는 exception이 프로그램 순서랑 달리 아웃 오브 오더로 각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병렬로 처리하니까 만약에 아까 DTLB 믹스가 디코딩 스테이지에 있으면 아직 폴트 발생하지 않았거든. 근데 바로 뒤에 있는 게 ITLB 믹스를 발생시켰어. 그렇죠? 얘를 바로 리포트하게 되면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디코드, 리드, 익스큐션 할 때 데이터 TLB 믹스 발생시키면 얘는 사실은 보고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얘는 어떻게 해요? DTLB 미스가 발생하면 그걸 기록만 해놓고 계속 파이프라인에서 이 명령어를 기다리다가 아무도 익셉션 발생 안 했네. 이제 내 차례네 할 때 그때 라이트백하기 바로 전에 리포트하게 돼 있어. 알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아웃 오브 오더 파이프라인은 좀 더 복잡한 게 아까 리드 스테이지에서 내가 인스트럭션 윈도우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나보다 뒤에 있는 명령이 나를 건너뛰어서 형 나부터 갈게 그거 아니야. 그렇죠? 순서대로 하면 형 나부터 갈게 하더니 머신 스테이트까지 업데이트 해버렸어. 라이트백하고. 그럼 어떻게 돼? 나 익셉션 했는데 야 니 거 취소해야 돼. 취소가 돼요? 메모리나 레이서 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야 앞서가는 건 좋은데 너 최소한 여기 머신 상태는 건들지 마. 나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익셉션 할지도 몰라. 그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바꿔놓은 애들은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레지스터나 메모리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다면 리오더 버퍼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어서 거기다가 저장해 놔야 돼. 저장해 놓고 그 자신의 명령이 나 이제 여기서 제일 형이야. 제일 오래됐어. 야 아무도 없지? 나 이제 리포트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대로. 그게 리오더 버퍼예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익셉션도 시퀀셜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처럼 똑같은 비헤비어를 갖도록
구성이 설계가 돼 있어. 그래도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 하니까 성능은 빨라져요. 마찬가지야. 잠시 일부 버퍼링만 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패치에서 그게 익스큐션이 발생해도 그 앞에 있던 모든 명령어가 다 라이트백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익스큐션이 되는 그렇지. 그 다음 명령은 다 끝나야 되고 이미 자기가 이제 딱 라이트백하기 바로 전에 자기가 가장 나 여기서 제일 오래된 형이야 이제. 이제 아무도 없지. 나 이제 리포트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된다. 자, 인텔 프로세서 이게 x86의 경우 256개 익셉션을 가질 수 있고 첫 번째 익셉션 0번부터 31번까지는 모든 x86 프로세서에서는 동일하게 하드웨어적으로 디파인 돼 있어요. 0번부터 31번까지는. 그 다음에 32번부터 255번까지는 거기는 OS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인터럽트. OS랑 같이 OS가 디파인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익셉션 제로는 뭐냐? 나누기 0. 나누기 0. 인피니티죠. 얘는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이에요. 연산에서 발생하는 익셉션은 다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그 명령어 실행을 마치지 못한 거죠. 폴트인데 끝나는 거야. 그냥. 그 명령 처리 못한 상태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익셉션 13. 이게 중요한 것만 몇 개 기술했는데 13은 이게 여러분이 가장 디버깅하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세그멘테이션 바이올레이션. 많이 봤죠? 세그멘테이션 바이올레이션. 세그멘테이션이 뭔가? 원래 실제로 인텔 프로세서는 페이징을 쓰지만 세그멘테이션이랑 페이징을 같이 쓸 수도 있어요. 한 세그먼트를 페이지 단위로 쪼개서 그 둘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인텔은. 그래서 그 세그먼트 내가 억세스하는 게 분명히 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남의 영역까지 침범해버린 거야.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세그먼트 바이올레이션이고 그걸 폴트로는 제너럴 프로텍션 폴트라고 불러요. 알겠죠? 14번은 페이지 미스, 18번은 MCA, 페라테라 같은 어버트. 32번부터 127번은 OS에 정의되어 있고 그중에 128번이 아까 얘기한 인터럽트라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얘기했죠? 인터럽트라는 명령. 그게 익셉션 벡터로 128이니까 헥사로 X80이에요. 이게 128이잖아. 헥사로 80이니까. 얘는 뭐예요? 시스템 콜하는 거야. 커널로 난 커널 콜의 어떤 펑션을 콜하겠다. 나머지 익셉션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안에서 유저가 오픈이라는 어떤 파일 네임을 오픈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오픈하는데 걔는 결국 C 라이브러리에 오픈을 하지만 C 라이브러리 안에서 걔가 시스템 콜을 하거든. 시스템 콜을 하지. 그래서 걔는 어떤 걸 써요? CD. CD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는 명령이고 여기 어프렌드가 헥사로 80이거든. 그게 뭐예요? 시스템 콜하는 거야.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벡터 80을 오프렌드로 준 거 아니야. 실제로는 여기 이제 미리 아규먼트 셋업을 해둔 다음에 이걸 부르면 이 커널, 이 시스템 콜 핸들러가 트랩 핸들러가 얘를 이전에 아규먼트를 읽어서 그 다음부터 알아서 시스템 콜을 하겠지. 지금 내가 윈도우면 윈도우에 해당하는 시스템 콜을 할 거든지 아니면 리눅스 콜을 한다든지 하겠죠. 그걸 하는 거고 결국은 OS가 파일을 오픈하면 파일을 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파일의 디스크립터는 인티저고 걔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리턴하면 리턴한 거를 이 인텔은 또 약간의 스택 아키텍처가 있어가지고 스택에서 팝을 하면 EBX에다가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리턴하는 거야. 팝. 스택 시스템 콜이 그 스택에 저장해 놓은 거고 결과를 팝하면 팝해서 팝한 거를 EBX로 놓으라 그랬죠. A, B, C, D 해서 8개의 레지스터가 있거든. 이런 레지스터에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받겠다는 거야. 시스템 콜한 결과를. 그래서 시스템 콜이 이렇게 트랩 형태로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하고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두 번째 다음 명령을 실행하죠. 시스템 콜은 결국 트랩 형태로 처리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조금 집중을 해서 그런지 잘 따라오고 있어서 잘하면 오늘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속도를 낼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링킹은 사실은 컴퓨터 아키텍처에 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같은 링킹을 가르쳤고 인터럽트 익셉션 중요하죠. 근데 컴퓨터 아키텍처에 이런 거 얘기 안 한다고.
어디 가서 인터럽트 익셉션이 뭐죠?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느끼는데 나한테 설명을 들으면 정확하게 뭔지 알겠죠? 딱 감이 있잖아. 그러면 이건 이거야. 전에 졸업생이어서 LG에서 뭘 개발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좀 뭐하지만 내 자랑 같은 거 얘기하지 마자. 교수님 수업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됐대. 실제로. 그래서 컴퓨터 구조랑 OS 들었는데 가서 하다 보면 그걸 알고 있는 학생이랑 모르고 있는 학생이랑 차이가 많이 있거든. 또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용어들은 여러분한테 용어를 최소한 컴퓨터 구조를 배웠으면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아야 되잖아. 약간 주변 용어들. 여러분이 파이프라이닝, 프로세서의 기본적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브랜치 프리딕션,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 하이라키, 버추얼 메모리 이런 것들은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어리스메틱 다 배웠는데 이제 나머지 용어들 빠진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니까 좀 부담 없이 들어도 돼요. 여러분 이제 긴장할 필요는 없고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 이거는 인트로트랑 관련돼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 아비트레이션, 데이지 체인, 폴링 이런 얘기 하거든. 폴링은 한 번씩 다 들어봤죠. 데이지 체인 들어본 사람. 요즘은 데이지 체인을 잘 안 써서 몰라도 사실 되긴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툭툭 나올 수가 있거든.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모르면 대단한 것 같고 알면 다시 별게 아닌 거니까 괜히 용어를 설명해 봅시다. 자, 이게 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비트레이션을 버스 요청할 때도 쓸 수 있고 인터럽트 요청할 때도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데 같은 사이클에서 디스크하고 키보드가 동시에 인터럽트 요청을 한 거야. 그럼 뭔가 우선순위 조정해야 되잖아. 우리가 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시스템 버스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 버스에는 칩셋도 있고 CPU도 있고 그래픽도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군데서 버스를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비트레이션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잖아.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쓰는 게 이 패러렐 아비트레이션 혹은 센트럴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버스를 예를 들었는데 버스 말고 이거를 인터럽트 리퀘스트랑 인터럽트 그랜트로 봐도 돼요. 여러 개 동시에 요청을 한 거야. 그럼 대개는 어떻게 하느냐? 저런 패러렐 아비트레이션은 우선순위를 고정적으로 할당해. CPU 1번, GPU 2번, 칩셋 3번 중요 순서대로. 그러면 만약에 우선순위가 이게 제일 높다. 그러면 얘가 버스 리퀘스트를 이게 아비트레이션이고 이게 디바이스면 얘가 리퀘스트가 있었으면 얘는 돈케어야. 얘가 있든 없든지 얘가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주는 거야. 만약에 얘가 요청하지. 이게 0인데 그 다음에 얘가 1이면은 얘랑 상관없이 얘한테 그랜트를 주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그 다음에 너한테 갈 거야. 그러면 얘는 간단히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 로직이 아주 간단한 거야. 인풋은 뭐예요? 요 로직의 인풋은 버스 리퀘스트 210. 그래서 00001112 여러분이 했던 거고 얘가 1이면 무조건 얘한테 주는 거고 얘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결국은 그랜트 시그널은 아웃풋이 되는 거고 얘는 실제로는 우선순위별로 인코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프라이어티 인코더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심심하고 열어봤는데 컨비네이션 로직으로 엔드게이트로 만들어라 하고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이거 못하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거. 이런 아비트레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얘도 이제 버스나 인터럽트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데이지 체인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얘들이 다 한 줄로 묶여져 있어. 버스 리퀘스트가 이렇게 딱 하면 얘가 이제 와일드 오어 로직이라고 하죠.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와일드 오어나 이런 거는 구현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전에도 캐시에서 TLB에서 하나라도 매칭하면 히트라고 그랬잖아. 캐시에서. 그러면 와일드 오어로 둘째 다 금방 체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와일드 오어 로직인데 하나라도 리퀘스트가 있으면 아비트레이션 유닛에서 볼 줄 알게 누가 요청을 한 거야. 얘는 패러렐하죠. 동시에 요청한 거고 얘는 시리얼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출력도 시리얼하게 연결돼서 얘는 패러렐 아비트레이션, 얘는 시리얼 아비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데이지 체이닝은 뭐냐면 퍼스트 그랜트는 얘는 일단 줘. 그건 첫 번째. 여러분이 영화 티켓이 생겼어. 콘서트 티켓이 생겼는데 급한 일로 못 가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하잖아요. 얘를 누구한테 줄까? 내 친구 중에 우선순위 리스트가 쫙 생기잖아. 그렇지? 얘가 그래도 그전에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하고 얘 1번 너 가질래? 너 아니야? 그러면 2번, 3번. 이게 데이지 체인이에요. 얘가 지금 얘 로직은 얘가 요청했으면 얘가 그랜트가 된 거고 바로 얘가 안 했으면 뒤로 넘겨주는 거야. 이거를 데이지 체인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야 가끔. 그 다음에 이건 둘 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는 뭐죠? 물어보는 거야 순서대로 전화로
너 시간 있니? 너 시간 있니? 돌아가면서 우선순위별로. 그렇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걸 폴링이라고 해요. 폴링 하나둘씩. 폴링 많이 들어보죠? 폴링이라고 하고 아비트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드웨어 아비트레이션 보통 이걸 많이 쓰고 간단하죠? 소프트웨어적으로 폴링이라는 알고리즘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다 하는 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익셉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의 아주 기본적인 건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한 거고 근데 컴퓨터 아키텍처를 들었는데 아직도 좀 여러분이 모르는 용어들이 몇 개 있어서 특히 I/O 관련해서는 내가 별로 얘기한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할게요. 이제 PPT 아마 내가 언제 보냈나? 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학생들이 바빠가지고 아직 홈페이지 안 올렸는데 홈페이지 올라가 있을 거야. 아직 안 올라 있어? 올리겠지 금방. 그래서 디스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요즘에 이제 디스크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디스크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디스크는 이렇게 여러 원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판. 플래터라고 하는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원판들이 분당 5,400에서 15,000 RPM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여기 원판에는 트랙이라고 해서 동심원의 트랙들의 정보가 인코딩 되어 있는가. 뭐 이게 광학이니까 뭐 파여 있거나 안 파여 있거나 이거 피트라고 하거든. 이렇게 이건 마그네틱이지. 이건 좀 다르게 되어 있구나. CD롬이 저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트랙에 이렇게 정보가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트랙. 그리고 트랙은 다시 이렇게 섹타로 나뉘어져 있어요. 섹타로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보통 섹타의 크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512KB 그게 보통 페이지 크기 중에 가장 작은 게 512KB. 그래서 대개 걔는 인베디드 프로세서 작은 거에 쓰고 요즘에 CPU들은 디스크가 워낙 느리니까 좀 더 그 페이지 크기가 크죠. 근데 페이지 크기 제일 작은 게 섹타 크기로 되어 있다. 얘가 물리적인 블락의 기본 단위예요. 섹타가 디스크 블락의 기본 단위. 그래서 이 원판의 지름이 보통 한 3cm에서 12cm. 그래서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 세대만 해도 거의 디스크 안 쓰죠 요즘. 그렇죠? 옛날 집에 있는 PC들은 디스크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원판들을 트랙에 정보가 있고 트랙 안에 섹타씩 읽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걔를 읽는 여러분 그 LP 판 같은 거 본 적 있는 사람, 턴테이블 본 적 있는 사람. 나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해서 아직도 턴테이블로 우리 딸이 미국에 있는데 올해면 내가 항상 퀸 것도 있어. 원판, 미국판. 원판이 몇십 장 있어요. 그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았기 때문에 많이 모다가 내가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 져가지고 몇 장은 날라가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야. 그중에 아직도 뭐 퀸, 비틀즈 다 있어. 있고. 걔들 보면 이렇게 이 헤드가 있잖아. 헤드를 이렇게 턴테이블을 딱 올려놓잖아. 마찬가지로 이 디스크도 리드라이트 헤드가 있어요. 걔가 올라가서 트랙에서 읽기 시작하는데 트랙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동심원 서클이 판의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다고. 여기도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근데 리드라이트 헤드가 하나만 가면 밑에 거 못 읽잖아. 그래서 실제로 리드라이트 헤드 어떻게 되어 있냐? 손같이 디스크 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판이 4개면 이게 암이 5개가 필요하죠. 4개의 구멍 활용하려면. 그러면 쭉 가가지고 팔면을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돼요? 그게 디스크 암이고 그러면 하나의 암이 어떤 트랙까지 가잖아. 특정 트랙에서 이제 그 돌면서 회전하면서 바로 섹타를 읽어오는 거야. 읽어오는데 한 디스크 리드라이트가 딱 가가지고 특정 섹타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에 걸쳐 있는 트랙이 판이 4개면 위에 첫 번째 게 2개, 2개에서 8개가 있죠. 그 동심원의 트랙이 있잖아. 그렇죠?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동심원의 트랙이 이렇게 버티컬하게 8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걸 실린더라고 그래요. 실린더. 알겠어요? 실린더. 그래서 실린더가 트랙 수만큼 이렇게 있는 거지. 실린더. 트랙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은 실린더 0, 실린더 1, 실린더에서 실린더 99까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위아래로 트랙 넘버가 정해지는 거고 그 안에서 섹터 넘버가 정해지는 거고 그 실린더, 트랙, 섹터 넘버가 디스크의 주소예요.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ID, 인핸스드 ID 요즘 안 쓰죠. 그 드라이버의 디스크 주소는 32비트로 돼 있어서 디스크 용량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걔가 32비트 섹터 주소가 있으니까 2의 32승 곱하기 섹터가 512K면은 어떻게 돼? 2의 32승 곱하기 512 바이트가 최대야. 그러면 얼마가 되지? 이게 4기가고 곱하기 512 하니까 한 2테라바이트나? 어떻게 되나? 알겠죠? 그러면 그거의 용량이 나오는 거고 요즘엔 그걸로 안 돼서 아마 디스크 주소가 32비트로 안 되고 더 커졌을 거라고. 이해돼요? 실린더 넘버, 트랙 넘버, 섹터 넘버가 바로 디스크의 주소가 됩니다. 여러분 전에 페이 테이블 엔트리, TLB 엔트리에서 프레젠트 빛이 0일 땐 디스크 주소 있었죠? 거기 실린더, 트랙, 섹터 넘버가 들어있다. 그럼 한 섹터가 지정이 되는 거고 섹터 넘버가 예를 들어 31비트면 뭐 2에 31승계의 섹터가 있는 거고 곱하기 512바이트 하면 전체 용량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서피스 표면 플래터 표면마다 10,000개에서 50,000개의 트랙이 존재한다. 근데 바깥의 트랙들은 동심원이 크고 안에 건 작죠? 그래서 섹터의 수가 다 달라요. 안에 건 작고 그런 거를 존빗 레코딩. 그러니까 그 길이에 따라서 용량이 다른 거지.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존빗 레코딩이라고 한다. 그 각 섹터는 트랙은 100개에서 500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고 섹터 안에는 이런 부가적인 정보, 실제 데이터는 이 뭐 512바이트짜리 섹터도 있고 뭐 4kB 섹터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프리앰블은 헤드가 뭔가 동기화하기 위한 그런 정보가 인코딩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트랜스퍼 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 에러 커렉션 코드, 아까 해밍 코드 같은 것들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갭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포매팅을 하면은 요 정보 빼놓고 실제 데이터 용량만 이런 거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제 디스크 용량이랑 포매팅하면 용량이 좀 줄죠. 저런 것들이 이제 빠지니까 실제 저게 이제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지. 그렇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매그네틱 디스크의 그 액세스 타임 우리가 메모리 캐시랑 메모리 액세스를 배웠는데 디스크는 어떠냐? 디스크의 액세스 타임은 요 세 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리드 라이트 헤드가 일단 트랙까지 가야 돼요. 실린더를 찾기 위해서. 그게 seek 타임이야. To move the 그 리드 라이트 헤드를 to the right radial position. radial position인 거 실린더까지 가는 시간. 이게 보통 3에서 14ms인데 얘는 멀리 가면 오래 걸리죠. 끝에서 끝 가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한테 소개 안 하지만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배우는 거 하나가 디스크 스케줄링이야. 요청이 막 들어오면 얘가 요청하는 대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 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성능이 떨어져. 근데 어떤 모델을 쓰냐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이 왔다 갔다 해서 이 버퍼로 리퀘스트가 쌓이면 가까운 것부터 먼저 가는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식 타임을 줄일 수 있죠. 그럼 성능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런 디스크 스케줄링을 일반적으로 다 쓴다. 로테이셔널 레이턴시 뭐예요? 먼저 실린더로 간 다음에 실린더로 갔다고 해도 섹터가 아까 몇 개씩 있었지? 뭐 꽤 많았잖아. 100개에서 500개 섹터 있는데 내가 원하는 리드라이트 헤드 밑에 섹터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기다려야 돼요? 2분의 1 회전. 그게 평균이야. 그렇죠? 가장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가장 먼 건 거의 1회전 기다려야 되잖아. 평균적으로 2분의 1 회전이 걸린다고. 그게 로테이셔널 레이턴시. 이게 2분의 1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으로 따지면. 그게 보통 이게 분당 회전 속도가 아까 5,400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초당으로 바꾸면 90에서 270번 회전하는 거고 이게 한 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에서 6ms 이렇게 걸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섹터가 오면 그냥 회전하면서 바로 읽는 거야. 그거를 트랜스퍼 타임이라고 하는데 얘는 회전이 얼마나 빠르냐 그리고 이 얼마나 밀도가 높으냐 정보를 밀집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보통 30에서 40MB/s인데 실제로 512바이섹트 하는 데는 얘가 12 마이크로 세컨드 레벨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적죠. 1회전 하는 거에 뭐 100분의 1, 500분의 1이니까 굉장히 짧은 거지, 그렇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디스크에는 디스크 컨트롤러가 들어서 CPU로부터 얘가 요청을 하고 주고 커맨드를 받는다. 그래서 뭐 어떤 섹터를 리드할 수도 있고 라이트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포맷. 여러분 포맷 하면 디스크 컨트롤러가 거기다가 이제 프리앰블을 쫙 적는 거야. 어? 싱크로나이즈하고 갭을 띄우면서 포매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드 라이트 하려면 일단 암을 움직여야 되죠. 씩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는 거고 아까 에러 커렉팅 코드가 들어있어서 읽은 다음에 체크하는 거죠. 에러가 없이 전송이 됐느냐. 그 다음에 CPU 내에서는 버스로 오니까 바이트나 최소 8빗 혹은 32빗, 64빗 형태로 오는데 빗 패턴은 시리얼하게 되니까 바이트 투 빗, 빗 투 바이트로 이렇게 패러럴 투 시리얼 컨버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크 컨트롤 안에는 보통 캐시가 들어있어서 거기도 로컬리티가 있어서 한 번 억세스하는 게 또 억세스할 가능성이 많아서 캐싱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시로부터 억세스 할 때는 디스크 억세스 할 필요 없이 되게 훨씬 빠르게 트랜스퍼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가 이제 깨지거나 그러면 리매핑 같은 거를 수행을 해서 뭐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그래서 내가 또 심심하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지. 이건 산수 문제인데 여러분이 알면 쉽게 푸는 거고 모르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디스크 억세스 타임은 시크 타임 플러스 로테이셔널 레이턴시 플러스 트랜스퍼 타임 플러스 거기에 어떤 오버헤드가 추가되면 추가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주면은 이거는 뭐 산수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산수를 풀면 평균 시크 타임이 6ms니까 6ms가 들고 분당 만 회전인데 초당 몇 회전이고 걔가 1회전 하는데 몇 초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로테이셔널 평균 레이턴시도 2분의 1 회전이잖아. 2분의 1 회전하는데 몇 초인지 계산하고 초당 50MB인데 512바이트 블락을 트랜스퍼 하니까 0.5K 트랜스퍼 하는데 몇 초이고 그 다음에 아까 오버헤드 붙이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산수. 그래서 씩타임이 보통 평균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디스크 스케줄링이 첫 번째고 그래서 씩타임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캐시가 있어서 로컬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의 전송 속도는 얘보다 더 빨라요. 씩타임도 줄어들고 디스크 스케줄링에 비해서. 그래서 씩타임도 실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4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안 되고 트랜스퍼 타임도 훨씬 빠르다. 졸지 말고. 오케이. 다 맞출 수 있나? 좀 빨리 갈까?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공부해도 되거든. 괜찮아? 출석을 한번 부를까 하는데 지금 생각 중이네. CD-ROM, DVD, 그 다음에 요즘 또 뭐 있죠? 그 플레이스테이션 4에 들어간 거 뭐라 그러지? 무슨 디스크라죠? 여기 내가 써놨을 텐데. 블루레이. 다 마찬가지예요. 걔들은 옵티컬 디스크예요. 옵티컬 디스크예요. CD-ROM은 4.75인치 디스크고 원래 CD-ROM에는 650MB 돼 있다. 그래서 74분짜리 우리가 음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CD-ROM이에요. 얘는 디지털 정보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LP판은 아날로그죠. 그래서 LP가 들으면 아날로그 감성은 있어. 뭔가 좀 듣는 것 같아. 잡음이 섞여 들어오니까. CD는 뭔가 가상에서 뭔가 허공에서 그렇잖아 느낌이. 그래서 요즘에 다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읽어봐요. 인젝션 몰디드 폴리카보네이트 디스크. 뭐 하여튼 뭐 여러분 그 알루미늄 판 같은 거 있죠. 반짝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이렇게 피트랑 랜드가 있어서 이렇게 구덩이가 있고 오르터라는 게 0일로 인코딩 되어 있는.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로 얘를 빛을 쏴가지고 걔가 반사가 되거나 반사되지 않거나 해서 0, 2를 구별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까 디스크는 동심원이죠. 트랙이. CD-ROM, 그 다음에 LP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뭐예요? 스파이럴이야. CD-ROM 하면 동심원 하면 한 바퀴 돌면 계속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잖아. 리드라이트 헤드가. LP 디스크. 그렇지? 걔는 뭐야? 스파이럴이 이거야. 알겠죠? 동심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읽으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대개 22,000번 정도 회전하고 길이가 한 5.6km 정도 된다. 그래서 스피드도 가운데선 빨리 회전하고 바깥에선 천천히 회전한다. 일정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프리앰블이랑 ECC가 들어있어서 사실 EK 바이 블락에 이 정도의 오버헤드들이 들어간다. 이건 뭐 여러분이 꼭 알 필요 있나? 한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되면 돼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싱글 스피드 CD-ROM이 나온 다음에 뭐 32배 요즘에 이런 것도 얘기 안 하죠. 워낙 이제 CD-ROM을 사용 안 하고 나도 아직 CD-ROM을 쓰긴 하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CD-ROM 외부에 있는 걸로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고. 아까는 650MB인데 DVD는 4.7MB, 최소한 4.7MB고 얘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는 오디오고 얘는 비디오야. 아까는 LP판을 없앤 거고 얘는 뭐죠?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얘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본 적 없죠, 거의. 집에. 아마 어머니가 옛날 그 비디오 본다고 이렇게 틀어줬을지 모르는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4.7GB. 여기는 MPEG-2로 인코딩 되어 있고 DVD도 싱글 사이드 싱글 레이어,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 싱글 레이어, 더블 사이드 듀얼 레이어 해가지고 용량이 17GB까지. 여기 내가 블루레이 얘기하는 블루레이가 이거에 곱하기 또 몇 배 정도 될 거예요. 블루레이가 용량이. 그래서 내가 플레이스테이션 4를 집에 있는데 게임은 거의 안 하고 가끔 이 드라이빙 하는 것만 몇 번 하고 플레이스테이션 4를 넷플릭스 볼 때 하고 MP3 들을 때 하죠. 인터페이스 유튜브 볼 때 이게 인터페이스가 편하잖아요. 약간 입력. 그래서 주로 그런 데 사용하고 게임 타이틀은 여러 개 사놨는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전에 우리 학생한테 좀 물어볼까 하다가 뭐였더라, 괴물 뭐 이렇게 쫓아가고 뭐 이렇게 싸우고 뭐 하는 건데 지하에 감옥에 문을 해서 키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한 2시간 찾았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검색하다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고생스럽게 즐겁지 않더라고. 좋아하는 체질이 안 맞아.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겠지. 그래픽은 되게 화려하고 재밌는데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만 드라이빙. 거기는 이제 블루레이라고 그래서 얘보다 한 차원 높은. 근데 그것도 이제 USB랑 플래시의 용량이 커지면서 거의 이제 대체되고 있어요. 이런 게 있고. 키보드를 봅시다. 키가 눌렀을 때마다 회로가 닫히면서 커런트가 흐르면서 그때 인터럽트가 하나씩 한 번 키 누를 때마다 인터럽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OS의 키보드 인터럽트 핸들러가 그 키보드에 있는 하드웨어 레지스터로부터 한 캐릭터씩 읽어가지고 메모리에 카피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미케니컬 마우스가 있고 옵티컬 마우스가 있고 요즘에 옵티컬 마우스의 성능이 좋아져서 요즘에 다 무선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옵티컬로 하면서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블루투스의 목적이 키보드, 그 다음에 이런 마우스 이런 것들이 다 선이 있잖아. 이 선을 없애기 위해서 블루투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원래 블루투스의 시작 목적이어서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선을 없애자. 근데 요즘에 블루투스는 근거리 통신망으로 쓰고 내가 실내치기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내치기를 현대 엘리베이터에는 블루투스 가지고 해줬거든. 그것도 이제 블루투스 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은 안 돼. 내가 그렇게 느껴서 현재 딥러닝으로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이 작은 것 같은데 제대로 찾으면 삼성전자, 뭐 LG전자보다 클 수 있어. 정말이야. 모든 건물에 모든 데 다 들어가니까 실내치기가. 하여튼 이런 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거고. 또 이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디렉트 메모리 액세스예요. 디렉트 메모리, DMA. 과거에는 CPU가 프로그램드 IO를 쓰면 프로세서가 디스크로부터 레지스터로 하나씩 읽어가지고 CPU가 스토어를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근데 CPU가 디스크는 굉장히 기계적인 디바이스고 CPU는 전자식 디바이스인데 CPU의 속도는 엄청나게 10년에 100배, 20년에 10,000배. 근데 디스크 속도나 뭐 IO의 속도는 거의 별로 뭐 속도가 미미하니까 속도 차이 때문에 요즘에는 디렉트 메모리 액세스. CPU는 다른 일을 하고 CPU는 디스크한테 알려줘. 야, 너 페이지 미스 발생했으니까 디스크 컨트롤러한테 야, 너 디스크 몇 번째 디스크 주소를 딱 주면서 그 주소에 몇 섹터를 읽어가지고 페이지 키가 얼마니까 메모리 몇 페이지 프레임에다 네가 카피하고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얘는 디스크 컨트롤러 안에 옛날엔 DMA가 외부에 있었어요. 로직이 그 당시 IC가 작아서. 근데 요즘에 IC에 집적도가 있으니까 디스크 안에 DMA 컨트롤러가 다 인베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기 보면 뭐 여기 그런 얘기 썼나? 뭐 하여튼 서드 파트 DMA 무슨 DMA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얘기 안 쓴 것 같은데 하여튼 디스크 안에 다 내장되어 있어서 DMA는 걔가 시킨 대로 뭐 하는 거예요? CPU의 메모리 주소, 디스크 주소 한 다음에 한 바이씩, 한 워드씩 카피한 다음에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카운터를 디크리먼트 하면서 내가 시킨 만큼 다 카피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건 뭐예요? CPU한테 인터럽트 요청한 다음에 I/O 끝났어요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I/O를 요청한 프로세스는 실행 중에 I/O를 하면 I/O는 느리니까 그때는 CPU를 내놔야 돼. 그러면 I/O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프로세스가 I/O가 끝나면 인터럽트가 걸리면 OS가 인터럽트 핸들러로 들어가서 I/O 인터럽트가 되니까 현재 아까 중단됐던 프로세스 걔를 블락되어 있다고 그러거든. I/O를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를 걔를 야, 너 I/O 끝났으니까 너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됐어. 메모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ready. CPU에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제 걔 차례가 되면 걔가 실행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CPU가 디스크와 같이 느린 I/O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with DMA, CPU first initiate the transfer, then it does other operation while the transfer is in progress by DMA controller. DMA 컨트롤러는 그런 I/O 디바이스 요즘은 다 그래서 CPU가 이런 요청을 하려면 얘가 리드냐 라이트냐 디스크로부터 읽을 건지 쓸 건지 그리고 I/O 디스크의 주소, 메모리의 주소 몇 바이트를 트랜스퍼 할 건지 준 다음에 DMA 로직한테는 카운터만 있으면 되지. 아주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그러면 걔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MA 컨트롤러가 전체 블락을 트랜스퍼 한 다음에 끝나면 프로세서를 인터럽트 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디렉트 메모리 액세스가 뭔지 알겠죠? 그게 뭐야? CPU의 중재 없이 알아서 I/O 디바이스가 직접 메모리로 데이터를 트랜스퍼한다는 거야. 갖다 주거나 가져오거나. 그게 디렉트 메모리 액세스예요. 과거 이건 옛날 시리고 옛날엔 디스크 컨트롤러가 있고 DMA 디바이스가 따로 있어서 디스크 컨트롤러가 DMA한테 야 이것 좀 해줘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 DMA 로직이 워낙 간단해서 디스크 컨트롤러 안에 다 내장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옛날 얘기. 이게 8237 뭐 80 어쩌고 하는 게 다 이게 8088 뭐 옛날 얘기고 지금은 뭐 교과서에 이렇게 아직도 설명들이 돼 있어요. DMA 얘기하는.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서드 파티 DMA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고 서드 파티 DMA는 아까 같이 디스크 컨트롤러 따로 있고 DMA 하는 디바이스 따로 있어서 얘가 주고받고 이거 해줘 뭐 알았어 뭐 액너리지 하고 핸드쉐이킹 하는 거고 요즘에는 퍼스트 파티 DMA 걔는 뭐야? 키보드나 디스크에 알아서 DMA 하는 디바이스 컨트롤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퍼스트 파티 DMA라고 그래요. 그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DMA를 내장하고 있는 거지. 직접 메모리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는 것을 퍼스트 파티 DMA라고 한다. 그래서 요새의 디스크는 다 SATA라는 디스크를 쓰죠. IDE는 버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SATA는 PCI 익스프레스처럼 포인트 링크로 되어 있어요. 다 이걸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위칭 스피드가 빠른 SATA하고 이 퍼스트 파티 DMA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를 바이오스 바이오스를 OS라고 할 수 있나? 바이오스의 약자는 베이직 인풋 앤 아웃풋 시스템이고 이게 하드웨어랑 OS의 딱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커널은 커널이라고 그랬죠. 아까 인터럽트 핸들러, 익셉션 핸들러가 얘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바이오스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실제로 유닉스나 리눅스나 뭐 윈도우 같은 OS랑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바로 그 아주 맨 밑에 로우 레벨 소프트웨어를 가 바이오스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the lowest level of system code that interface hardware directly and reside on motherboard. 전에 플래시 형태로, 전에는 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플래시 형태로 제공되어 있고 플래시에서 낸드랑 노아 있는데 무슨 플래시? 기억나요? 노아 플래시. 여러분 USB로 되어 있는 게 낸드 플래시고 이건 노아 플래시. 노아 플래시는 바이트 단위로 읽을 수 있는 거고 낸드 플래시는 블럭 단위로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 얘기한 거고 여기에는 또 그 나는 포스트 이 파워 셀프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는 모든 IO 펑션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익셉션 핸들러 그 중간 코드들이 있다. 키보드, 디스플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바이오스를 통해서 OS에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익셉션 핸들러, 인터럽트 핸들러 형태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시스템을 키면 요즘에는 바로 넘어갔지만 옛날에는 딱 ESC를 누르면 바이오스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주로 하는 게 파워 온 셀프 테스트야.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파워 온 셀프 테스트하는 루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다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진단을 한다. 그 다음에 시스템에 있는 모든 컨피그레이션의 정보를 아이덴티파이하고 디스플레이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뭐 비디오 카드가 뭐하고 쭉 하면서 썼잖아,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깨끗하게 보여서 그걸 디스플레이 안 하고 여러분이 뭐 특정 키를 눌러야 바이오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얘가 보고하겠지, 하지만 없으면 이런 걸 보세요. 그래서 여기 비디오 카드는 뭘 쓰고 바이오스 버전이 뭐고 메모리가 얼마 있고 뭐 이런 등등 시스템에 대한 스펙이 다 나오는 거죠. CPU는 뭘 쓰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DRAM 리프레시 할 때 리프레시가 안 된다든지 뭐 패러티 에러가 발생했다든지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에러들을 리포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바이오스 기능이고 그 다음에 얘가 별 문제가 없으면 파워 셀프 테스트를 한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시작하면 그때 이제 OS를 얘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OS 코드가 대개는 하드디스크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OS 코드가 실행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 인터럽트 핸들 형태로 이 바이오스에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디바이스 연결하려면 바이오스나 혹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가장 밑바닥이 바이오스고 바로 위에가 디바이스 드라이버야.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OS의 일부분이고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이 마더보드에 이제 이 바이오스 들어간 플래시 칩이 있을 거고 바이오스를 통해서 드라이버 위에 OS가 올라갈 수 있고 OS가 이 드라이버를 제끼고 애플리케이션이 OS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애플리케이션이 귀재면 바로 바이오스로 직접 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